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첫 시간에 헌법이라는 것이 헌법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국가가 이렇게 발전돼 나오는 또 국가가 그 속 내용이 조금 그 본질이 좀 바뀌었죠, 그죠? 주인도 바뀌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헌법이라는 것은 이와 같은 민주주의, 그 다음에 간접민주제, 대의제, 그 다음에 뭐 법치주의, 이제 이런 것들을 전제로 국가의 구성 요소라든가, 그 다음에 국민의 기본권 보장이라든가, 그 다음에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의 역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정리해 놓은 것이 가장 근간적인 헌법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 헌법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딱 문서로 1조 뭐 2조 뭐 이렇게 돼 있는 것을 성문법이라고 합니다. 성문법은 문서로 돼 있다는 뜻이죠. 한문으로 쓰면 일을성자 문장할 때 문자의 법법자니까 법이 문서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1조, 제2조, 뭐 제3조. 여기 이제 옛날에 로마법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뭐 프랑스 나폴레옹 법전, 독일, 그다음에 일본 통해서 우리나라로 이어져 온 거예요. 그다음에 이탈리아, 뭐 프랑스, 독일 이런 애들이 유럽 대륙에 몰려 있다. 그래서 이 성문법을 취하고 있는 나라를 대륙법계라고 합니다. 대륙법계. 그럼 대륙법계라고 하면 그 반대되는 나라가 있겠죠. 예, 문서로 돼 있지 않고 있는 나라를 해양법계라고 하는데 그 해양법계가 영미법계예요. 그러니까 영국이 섬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해양법계라고 하려고 봤더니 영국에서 메이플라워를 타고 미국으로 갔는데 미국은 섬치고 좀 크잖아요. 그래서 영미법계였습니다. 그 영국이나 미국은 1조, 2조, 3조, 4조가 아니라 여기도 이런 게 없어요. 1조, 2조, 3조, 4조 이런 게 없고 1조, 2조, 3조, 4조에 뭐 이렇게 동그라미 1번 쳐주고 이런 것을 일항이랍니다. 일항. 그럼 이제 법조문 볼 때 제1조, 제1항, 그 다음에 혹시라도 이제 우리 헌법에도 이렇게 1 이렇게 나오면은 2, 3 이렇게 1호, 2호, 3호 이렇게 읽어요. 1호, 2호, 3호. 그 다음에 여기 2호에 뭐 가목, 나목 이렇게 나오면은 가목, 나목, 다목 이렇게 읽고. 그 다음 또 이제 반가로 1, 반가로 이렇게 나오는 게 있는데 이런 거는 자기 아주 지엽적인 법률에서는 나오지 헌법에서는 이 정도까지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렇게 조문으로 1조 뭐 1조 1항 뭐 이렇게 돼 있는 것은 이제 성문법계라 그러고 성문법이라고. 근데 이제 불문법계는 뭐냐? 이런 조문이 없어요. 조문이 없으면 걔네 나라는 법이 없나요, 선생님? 아니, 법은 있는데 법이 법전 형태로는 존재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집 보면 집집마다 가훈이 있잖아요, 가훈. 근데 가훈이 그냥 우리는 사랑이 가훈이야 뭐 이러면서 서로 간에 가족의 평안이 가훈이야 뭐 이런 거. 우리는 이럴 때 항상 이렇게 일처리 와서 이게 가훈인 그런 가정은 우리가 이제 법에 빗대서 하면은 불문 가훈이고. 그다음에 뭐 어떤 집에 갔더니 막 역제에다가 다 한 번씩 일조. 뭐 아빠는 아빠로서 책무를 다한다. 엄마는 뭐 가정을 사를 담당한다. 뭐 이러고 탁 돼 있으면 그게 뭐예요? 그게 이제 성문 가훈이 되겠지. 근데 이제 이게 이렇게. 그럼 여기는 영미법계는 뭐냐? 이게 사실은 판례가 법입니다. 판례. 판례라는 판례. 판례라고 하는 거는 지금 아까 지워버렸는데 지금 법원에서 뭔가 분쟁이 생겨서 가면 법원에서 법을 가지고서 판단 선언해 준다 그랬죠. 판단 선언해서 딱 결정 지어 주는 것을 판결이라 그래요. 그리고 판결이 계속 비슷한 판결이 누적이 되잖아요. 돈 빌렸으면 돈 갚아라. 또 비슷한 상황인데 빌렸으니까 갚으니까 뭐 이렇게 되면은 이 판결이 계속 누적된 것을 우리가 판례라 그러고 판례가 법이 돼. 법원에서의 판례가.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몸이 아프면은 제가 이제 입버릇처럼 말하는 게 몸이 아프면 병원 가고 정신적인 어떤 권리를 침해당하면은 법원에 갑니다. 근데 법원에 갔는데 법원에서 아 이거는 돈을 빌렸으면 갚아야 돼 이렇게 판결을 통해서 권리를 구제해 주더라. 그 이번에 이제 그러면은 그런 판례가 있다면 이제 그 뭐 예를 들어서 국민들 사이에서는 야 빌렸으면 갚아야 돼라는 법이 있는 것처럼 실제는 뭐 빌렸으면 돈 갚아라 이렇게 안 돼 있어도 돈 빌렸으면 갚아야 돼 그게 법처럼 판례가 기능을 하는 거예요. 또 예를 들어서 뭐 관공서에 갔더니 아 제가 돈 빌렸는데 제가 안 갚잖아요. 그러니까 제 재산 좀 집행해 주세요. 그럴 때 아 그러네 그러면 그 마치 그런 법이 있는 것처럼 집행도 해주고 그래요. 이게 이제 판례가 법인 나라가 영미법계입니다. 우리는 이제 성문법계니까 법전을 보면은 딱 내용이 헌법이라는 이름으로 또는 법률이라는 이름으로 존재하면 그 문헌을 뭐 하겠죠?
그렇습니다. 해석으로 들어가 해석으로. 헌법 조문을 해석하면 헌법 해석이 되는 거고, 법률 조문을 해석하게 되면 법률 해석이 되는 거겠죠. 여기는 해석할 문장이 없죠. 여기는 이제 판례를, 요게 이 판례에 있어서의 핵심 내용은 뭐야? 여기 분석이라고, 분석. 그죠? 혹은 뭐 평석 이렇게. 그럼 우리가 만약에 이제 영미법계를 받아들였다 그랬으면은 여러분들이랑 나랑 뭐 법조문 이렇게 꼼꼼하게 해석하는 게 아니라 대표적인 헌법과 관련된 판례, 사례 뭐 쭉 하면서 이럴 때는 이렇게 보는 우리나라는 판례, 법이 있는 거야. 뭐 이렇게. 그렇게 이제 뭐 형사 사건은 형사 사건대로, 민사 사건은 민사 사건대로, 헌법 사건은 헌법 사건대로 이렇게 각각 사건별로 대표적인 사건에서 무슨 사건에서 우리 대법원은 헌법재판소는 이렇게 봐서 이런 것들을 하겠죠. 여기 재미는 있겠지. 근데 수준이 굉장히 높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쪽을 취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성문 헌법이 지금 우리나라는 1조부터 130개 조문까지 있다. 그래서 1조, 2조, 3조가 좀 쓰기가 그때마다 번거로우니까 이렇게 돼지꼬리처럼 이렇게 하면은 1조란 뜻이고, 이렇게 하면 1항이고, 그다음에 이렇게 하면은 1호고, 이러면 과목이고 그래.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제 부록, 교재 부록 보면은 이제 헌법 조문이 나와요. 한번 헌법 전체 한번 일관 한번 해보시죠. 그래서 한번 보시면 753페이지. 그래서 이 부록을 여러분들이 칼로 예쁘게 자르세요. 잘라가지고서 이렇게 이제 후치케스로 박아서 잘라서 끝에 이제 스카치 테이프로 이렇게 붙여요. 그 후치케스, 그 후치케스라고 하나 뭐라 그러지? 예, 스테플러. 그 이제 손 다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항상 이거를 자주 봐가지고 거의 외우다시피 하셔야 돼. 성문 헌법 조문에서 나오는 건 다 맞추셔야 돼. 많지도 않습니다. 130개 조문인데 조문이 되게 간결해요. 헌법이 국민이 직접 제정한 거다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은 간접민주제로 머슴들을 통해서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를 통해서 되게 이제 우리가 국정이 운영이 되게 되는데, 우리가 직접 할 수밖에 없는 게 있어요. 뭐 대통령 뽑는 거 직접 해야 되잖아요. 이게 대선. 그 다음에 국민이 직접 헌법을 이렇게 이제 머슴들이 마련하는 것에 대해서 국민투표로 오케이 사인을 주는 거. 그리고 이런 것들, 뭐 헌법을 만들고, 그다음에 헌법전이겠죠. 헌법을 만들고 또 그때그때 고치는 것을 제정이라고 그러고 개정이라고 그러는데, 그건 이제 국민이 직접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국회에서 만든 법률보다 국민이 직접 만든 헌법이 상위 규범으로 존재하는 이유이기도 한 겁니다. 헌법, 법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순서가. 자, 그러면 우리가 헌법 753페이지 지금 이제 여기 붙어 있지만 항상 떼내서 공부할 때 옆에 두세요. 그리고 이제 교재를 가다 보면 해당되는 부분에 항상 헌법 조문이 나와요. 벌써 752페이지 보니까 헌법 113조 이렇게 돼 있죠. 그거에 이제 제가 설명하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넣어놨는데, 여기에 자꾸 현혹되지 마시고 요 조문을 자꾸 옆에 두면 다른 거 할 때 113조 2항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연필로 끌적끌적거려 놓은 게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계속 반복이 되면서 이게 그냥 따로 헌법 조문을 날 잡아서 외우거나 뭐 시간을 안 내더라도 이게 자기께 되는 거지. 계속 피드백이 되면서 덧칠이 돼가면서. 그러니까 이걸 잘라내서 옆에다가 두시고, 실은 마음 같아서는 몇 조문 되지도 않으니까 겨울철 같으면 외투 안쪽에다 넣어가지고서 차 안에서도 좀 보고, 그죠? 물론 이제 국가법령정보센터라는 앱이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앱을 이렇게 누르시면 인터넷 잘 안 터져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대한민국 헌법 누르고 수시로 보시는 것도 좋은데, 자기 손때 묻고 뭔가 써져 있었던 것을 계속 보면 효과 이겁니다. 이거. 그러니까 이거를 저 같은 경우에도 옛날에 이제 법전이 습자지로 돼 있어요. 습자지. 근데 그거를 이제 박아가지고서 민법, 형법, 헌법, 이제 옛날에 사법시험 준비하거나 이제 법대생들 여기다 이렇게 넣고 다니면서 하도나 보니까 나중에 이제 이게 손 기름이 묻어갖고 한 번은 이게 비에 쫄딱 젖었는데 이게 있는지를 모르고 비 맞고 이제 나중에 젖었는데 보니까 하나도 번짐이 없어. 볼펜만 번져지지 그 볼펜도 안으로 스며들어가지고 쉽게 말해서 이 기름에 그 기름종이가 돼 있어요. 기름종이가. 그래서 막 물을 다 그냥 배척해서
근데 그때부터 제가 사법시험 각 과목 돌아가면서 객관식에서 100점 맞기 시작했어요. 물론 이제 그때는 2차 시험에서 제가 몇 번 떨어져가지고서 아직 변호사 자격증은 없습니다만은. 근데 여러분들이 그 이제 몇 번 시험 보는 과정에서 그런 에피소드가 있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수험생들은 이제 딱 130개 전부 더 가지고 다니시면서 시간 날 때마다 그냥 이렇게 쳐다본다. 아, 그럼 헌법 끝판왕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은 뭐 버스 기다리다가 1조부터 6조까지 읽었다. 아, 외우려고 하지 말고 읽어요. 그 다음에 저거 지금 표시해놓고 그 다음에 오늘 또 친구 만났는데 친구가 늦어. 그러면 7조부터 또 읽다가 오면은 또 그냥 읽어. 계속 앞부분만 읽고 그런 건 하지 말고 1조부터 6조 읽었으면 여기 표시인 뭐 스틱 이거 있잖아요. 퍼스트 붙여놓고 그 다음에 또 7조부터 또 그냥 읽고 계속 읽어. 계속 읽다 보면은 루틴이 생기죠. 그래서 어떤 조문이 함의하고 있는 게 막 곱씹어져요. 자기도 모르게. 오늘 뭐 4시간 수업을 들었다. 그 4시간에 해당되는 한에서 헌법이 보이는 거겠죠. 8시간, 60시간, 600시간 이러면 점점 깊이가 깊어집니다. 마술을 느낄 수가 있어요. 마술. 그래서 항상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고.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헌법 내용 한번 보시죠. 대한민국 헌법, 그래서 앞에 딱 보면요, 유구한 역사와 전통이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자,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 맨 끝줄 7월 12일에 제정이 됐는데 17일 날 공포를 해요. 그래서 제헌절이 7월 17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8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회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에 의해서 개정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제 8번에 걸쳐서 개정된 헌법을 국민투표로 개정하니까 지금 이번이 9번째 개정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 현행헌법은 87년에 그 서울역합 시민혁명을 통해서 이루어진 제9차 개헌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9차 개헌이라는 얘기는 우리가 법률용어는 확 줄인다 그랬죠. 개정된 헌법을 줄여서 개헌, 9차 개헌입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만들어지고 1차, 2차, 3차, 4차, 5차에서 이제 8차까지 온 거를 9차에 대해서 한 거니까 실제 헌법전은 몇 종류였었겠어요? 처음에 제헌헌법이 있고 그 다음에 1차, 2차, 3차, 4차, 5차에서 9차니까 10개 종류가 있는 거예요. 처음에 있고 그 다음에 1차니까. 이것도 옛날에 시험에 나왔어요. 1948년 7월 10일에 제정되고 9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회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에 의해서 개정한다. 이렇게 질문이 나왔어. 그러니까 9차 개헌, 9차 개헌 하니까 그렇지 9차지. 근데 자세히 읽어보니까 9차, 8차에 걸쳐서 개정된 걸 이제 개정하니까 이게 9차인 거를 좀 트릭을 쓴 거죠. 그러니까 헌법 조문에서 틀리면 그래서 보면 있는데 뭐 그걸 치사하게가 아니라 헌법 조문에 있는 내용을 틀렸다. 그럼 그냥 안녕이에요, 안녕. 그 친구는 헌법을 공부했다라고 볼 여지가 없는 거지. 뭐 많지도 않은데 거기서 틀리면 어떻게 해요? 그렇지. 그러니까 헌법의 해석을 하는 과정에서 헌법의 규정이 없거나 불분명할 때 이런 내용들이 나와요. 성문헌법에서도 해석과 과정에서 이런 어떻게 뭐 긍정하자는 견해, 부정하자는 견해, 절충하자는 견해 이렇게 나오는데 그 원인이 되는 게 성문헌법에 있어서 없어서 주로 없어서 성문헌법에 있는데 규정이 불명확해서 뭐 이런 원인을 알아야 되는데 성문헌법에 그런 규정이 있었던가 이러고 있으면 그냥 그 친구하고는 다음 말이 이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문헌법이 중요하다. 헌법 조문 하나하나에 실으려고 정말 피가 쏟아부어진 피비린내가 나는 헌법 조문이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자, 막말로 여기 헌법 조문에 헌법이 개정된다는데 여러분들이 큰 압력점으로서 대한민국의 모든 공무원과 공무원이 되려는 사람들이 막 수백만이 조직적으로 움직여서 헌법 조문에 각 모든 공무원과 그 다음에 공무원이 되려는 사람들은 공무원의 인원수는 매년 10%씩 증원해서 충당한다. 나아가서 공무원들의 기존 공무원들의 월급은 매년 10%씩 인상한다가 만약 헌법에 있다. 빼박이에요. 헌법 개정되기 전까지는 무조건 법률로서도 개정이 안 됩니다. 새로운 헌법에 의해서 고쳐지기 전까지는 그렇게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헌법에 만약에 한 조문을 어떤 사람이 실어 넣어버렸다. 그럼 뭐 정말 헌법이 다시 개정되기 전까지는 어쩔 수 없이 지켜야 되는 룰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그 힘이나 권력이 있는 애들이 얼마나 이 헌법에 장난질하고 싶고 그 넣고 싶은 얘기들이 많겠습니까? 그러니까 헌법 한번 개정하려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보통 법조문을 보면 법률급들, 헌법보다 밑에 급들, 국회에서 만드는 법률은 이 전문이라는 게 없어요. 전문이 뭐예요? 들어가기 전에 프로필, 앞에 이렇게 딱 있는 이 전문이 없습니다. 전문은 전체 문장을 전문이라고 그러는데 우리 전문은 1조부터 130개 정도. 근데 왜 앞에 헌법만 전문이 있어요? 들어가며 뭐 이거죠. 그래서 우리 헌법의 가장 이념적인 핵심을 여기다가 다 실어놨습니다. 이 헌법 조문 중에서도 제일 우리 헌법재판소는 이제 헌법에 들어가는 순간 효력은 다 똑같다 이렇게 보는데 학자들의 시선에서는 정말 엑기스 이 중에서도 짱왕 조항만 전문에 들어가 있다 이렇게 봐요. 근데 이제 이게 쭉 이어져서 마침표 하나로 되어 있죠. 고며 주로 이렇게 되어 있어서 뭐뭐하고 뭐뭐하며 뭐 이런 식으로 이어져서. 자, 그다음에 이제 1장 총강이라고 나오는데 이 총강이라는 게 뭐냐면은 이 독일식의 법학을 일본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들이는 바람에 독일 애들은 항상 뭔가 다른 게 여러 개가 있으면 강론이라고 하고 그 앞에 강론의 공통된 부분을 빼서 총론, 총칙, 총강 이런 식으로 씁니다. 이제 그게 어떤 개념이냐면은 남자 여자를 설명을 하는데 아주 이질적이잖아요. 근데 남자 여자 중에서도 공통된 게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하루에 3끼 먹는다. 예를 들어서 평균 태어나고 죽는 거 비슷하다. 태어나는 절차, 죽는 절차 비슷하다. 혹은 뭐 하루 6시간씩 잔다 그러면은 사람이라는 어떤 추상적인 개념을 만들어요. 여자 남자를 아우를 수 있는 사람이라는 개념을 만들어서 앞에서 쭉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총칙, 총강, 총론 그래요. 그 이름은 좀 다르게 해서. 그 다음에 뒤에 이제 강론에서 남자 설명, 여자 설명 이런 식으로 한단 말이에요. 법학에서. 자, 그러다 보면 이게 판덱텐 시스템이라고 하는 건데 뭐 그냥 들어놓으세요. 총칙, 총강. 또 거기 안에서도 또 하여간 뭐 세분화되면 항상 앞에 엑기스를 공통된 걸 앞으로 빼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단점이 있냐면 지금 제가 민법을 배우러 들어갔는데 민법이 재산법, 신분법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민법이고 민법인데 앞에 민법 총론 이렇게 나옵니다. 총칙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이 총칙의 내용은 사실 재산하고 신분은 아주 이질적인 거거든요. 재산은 뭐 돈 빌려주고 거래 안전 신속이 강조되는 영역이고 신분 관계 뭐 결혼해서 애 낳고 살다가 죽는 거 친족 상속은 그게 거래 신속이라기보다는 진정성이 우선시되는 그런 영역인데 그 두 개를 뽑아갖고 앞에 총칙이라는 걸 만들어놔요. 형법도 마찬가지야. 형법 강론이라는 걸 놔두고 거기에 여러 가지 뭐 사람의 생명에 관한 거, 재산에 관한 거, 뭐 사회적 법에 관한 거 이렇게 놓고 앞에다가 형법 총론 이렇게 놓는다고요. 공통된 거를. 그러다 보니까 형법 총론의 내용은 추상적일까요? 구체적일까요? 추상적일 수밖에 없어요. 강론 전체 이질적인 것을 함의하는 어떤 개념을 쓰다 보니까 추상적이고 그 추상적인 게 앞에 나와요. 그러니까 총론을 보면 뭔 말인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총론을 보면서 너 이거 사람이라는 개념 잘 모르지? 이게 사람이 뭐냐면 여자 같으면 이런 거, 남자 같으면 이런 걸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여자 남자를 아직 안 배웠네. 강론은 뒤에 나오니까. 총론이라는 것을 앞에서 하면서 추상적인 용어를 쓰면서 이해 안 된답시고 배우지도 않은 뒤에 거를 예를 드는 거예요. 맛이 갑니다. 맛이 가. 선생님도 저 같은 경우도 처음에 아니 도대체 정규 교육을 제대로 받은 것 같은데 무슨 법소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또 아무리 봐도 오만정이 다 떨어지는 거야. 근데 일부러 정 떼려고 이러나? 알고 봤더니 이회독 때부터는 킹왕짱이에요. 그죠? 이회독 때는 도대체 뭔 말인지 모르겠어. 추상적인 거 써놓고 구체적인 예를 든데 얘는 더 모르겠어. 근데 나중에 이제 어찌어찌해서 이회독이 끝나고 나서 보니까 뒤에 나오는 거예요. 뒤에. 그 구체적인 애가.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이회독 할 때부터 보니까 아 이게 이제 훨씬 편한 거예요. 왜? 여기서 다시 반복되는 것들을 앞으로 빼놓은 거니까 시간도 전략이 되고. 근데 이래도 갈 때는 완전히 맛이 가요. 그래서 이게 헌법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처음에 읽을 때는 아 그냥 그래 그래서 그냥 이래도 기본 강의 때 제가 욕심 갖지 마라 그랬잖아요. 그냥 가서 보고 이해독 때부터는 아 이게 지금 뒤에 있는 걸 이렇게 설명하는구나. 추상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헌법도 총강에 있는 게 뭔가 앞으로 설명해야 될 기본권과 통치구조. 통치구조가 권력분립인데 아주 이질적이잖아요. 하나는 목적이고 하나는 수단이고 또 그 수단에 가면 또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다 이질적인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다 아우르는 앞에다가 총강에서 아까 얘기했었던 거 국가구성 3요소가 이제 보이기 시작합니다. 1조 볼까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뭐예요? 국민이 주인이라고 돼 있잖아요. 2조 보니까 대한민국 국민이 되는 요건은 법률로 정한다. 복잡하니까 여기다가 그냥 한 문장으로 못 하겠으니까 법률로 구체적으로 정한다. 그래서 국적법이 제정이 돼 있고요. 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 수란도 뭡니까? 1조, 2조, 3조. 아까 제가 국가구성 3요소가 영토, 국민, 주권입니다. 그런데 순서가 주권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국민, 그 다음 영토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4조에 보니까 불행하게도 지금 우리 영토가 분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냥 우리 따로따로 살자가 아니라 통일을 지향하며 이렇게 돼 있어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5조 국제평화에 유지하고 뭐 이런 내용들이 좀 나와요. 7조 국가가 경영이 되기 위해서는 공무원들에 의해서 아까 그 빨간색 화살표가 나눠지게 되는데 그 공무원들이 국민에 대한 책임. 그 다음에 이제 8조 보니까 뭐 정당이라는 것도 나옵니다. 정당. 정당이라는 게 처음에는 대의제, 간접민주제의 큰 위기라고 봤어요. 왜? 우리가 뽑은 머슴들이 자유롭게 자기 판단하에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정당이라는 게 생기면은 그 정당에 뭔가 기속되는 그런 문제가 생겨서 정당, 아, 이거 대의제의 해치는 나쁜 제도야 그러다가 보니까 좀 좋아 보여. 그래서 이제 법률에 의해서 인정하다가 오늘날에는 헌법으로 보장되기 이릅니다. 정당에 숨기는 게 더 좋다는 얘기지, 장점이. 그 다음에 이제 구조, 문화 창달에 노력해야 된다. 이런 것들 이제. 그래서 지금 총강에서 1조부터 9조에 있어서 가장 엑기스 조항은 1, 2, 3, 4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2장으로 가니까 국민의 권리와 의무 이렇게 돼 있죠. 그 권리다 동그라미 치시고 그게 기본권이에요. 기본권. 의무는 뭐가 있을까요? 국민으로서 지는 의무, 가장 고전적인 의무. 고위공직자들이 그렇게 지키기 어렵다는 의무 두 가지 뭐예요? 납세 의무, 병역 의무. 이제 지금이니까 다 덮어주고 그러지. 뭐 병역 수상에도 봐주고 그러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장관할 나이 때쯤 되면 이제 배박이죠. 지금 다 디지털화 돼가지고서 모든 기록 다 남고. 그러니까 이제 뭐 이제 군대 면제 이런 거 장난치고 이런 사람들은 뭐 이제 높은 직 못한다고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제2장의 국민의 권리와 의무 그러면은 제10조에 보니까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이것도 사실 국민의 기본권 중에서도 총강에 관한 개념이에요. 벌써 추상적이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 추구. 그리고 그 다음에 11조에 평등권 나오고요. 12조에 모든 국민은 신체 자유를 가진다. 754페이지에 가서 14조 모든 국민은 거주 이전의 자유를 가진다. 15조 직업 선택의 자유를 가진다. 등등등. 그 다음에 요게 이제 37조까지 가는 거예요. 37조까지 가니까 37조 1항 여기 이제 동그라미를 치면 1항이라 그랬죠. 37조 1항에 보면 국민의 자유와 권리 즉 기본권은 여기서 다 열거 못한 기본권도 많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경시가 뭐예요? 가볍게 보지 마라, 깔보지 마라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지금 10조부터 36조까지가 예시조항이라는 뜻이에요. 여기에 한정된 게 아니라 열거적이다, 한정적이다 아니에요. 예시적이다. 그 다음에 37조 2항에 보니까 이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무소불위의 힘을 갖는 게 아니라 기본권이긴 하지만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뭐로 제한할 수 있다? 행정처분으로 판결로 법률로 제한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국회에서 우리 머슴들 중에서 제일 믿음성이 세네. 300명 구성원을 다 우리 손으로 뽑습니다. 그래서 민주적 정당성이 제일 센 게 국회고 그 다음 민주적 정당성이 센 게 행정부예요. 행정부는 피라미드 조직으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데 대가리를 우리가 뽑아요. 대통령은. 그래서 민주적 정당성이 나름이 있습니다. 사법부는요. 사법부는 시험으로 뽑아요. 그래서 사법부가 민주적 정당성이 제일 약해요. 전문성이 강하죠. 전문성이.
자, 그래서 법률로 제한할 수가 있습니다. 제한하는 경우에도 법률이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를 해버리면 헌법에서 보장된 기본권이 헌법이라고 하는 법률 상위 규범에서 정해진 건데 법률에 의해서 제한하는 것은 필요한 정도로 제한을 하고 얘를 제한하는 정도여야지 이 제한에 의해서 얘를 부정할 정도에 이르른다면 그건 뭐 역전이죠. 밑에 있는 하위 머슴이 법률로 국민이 직접 만들어 놓은 헌법의 내용을 업어치게 한 거니까.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지금 뭔 말인지 모르겠어도 그냥 들어놓으세요. 그럴듯 하잖아요. 그럴듯해. 자꾸 이제 이런 거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리갈 마인드가 커져가는 거예요. 38조 39조 보니까 이게 의무입니다. 국민의 권리와 의무, 그런데 두 조항밖에 없죠. 그래서 뭐예요? 납세의 의무, 국방 의무. 자, 그 다음에 제3장에 들어가면은 입법, 국회죠? 국회 권한에 대해서 40조부터 쭉 나옵니다. 법을 만드는 거, 입법 권한이에요. 이제 그 밖에 주요 조약을 체결하는데 대통령이 조약 체결하는데 동의권을 행사한다든가 예산안을 통과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여기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66조로 가시면 제4장에서 정부, 행정부죠. 근데 이제 정부 이렇게 하고요. 우리 헌법에서는 정부의 대통령. 66조 1항에 보면 대통령이 국가 원수로서 원수이며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66조 4항에 보니까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제 66조 4항은 국회의장, 대법원장급의 3부 요인 중에 하나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를 그럼 대표하는 것은 이 셋 중에 누가 하느냐? 대통령이 또 가서 조약 사인하고 그래요. 그래서 대통령이 66조 1항과 4항의 지위를 겸유합니다.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지위와 국가 원수로서의 지위. 그래서 이제 대한민국을 대표할 때는 국가 원수로서의 지위. 뭐 3부 요인으로서 지위는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지위. 이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넘기시면 86조 위에 행정부라고 되어 있죠. 행정부. 정부 안에 대통령, 그 다음에 행정부 안에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근데 국무총리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국무회의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의장이 대통령, 부의장이 국무총리, 그 다음에 국무위원이 있고, 이 국무위원들 중에서 각각 파티션을 정해서 너는 외교부, 너는 통일부 이렇게 딱딱 장관직을 임명하게 되는데 그게 행정각부의 장이에요. 759페이지 맨 하단에 보면 94조 바로 위에 행정각부라는 말이 나오죠. 행정각부는 행정각부의 장은 장관이죠. 국토교통부 장관, 법무부 장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이렇습니다. 걔네들은 이제 국무위원 중에서 뽑기 때문에 국무위원이면서도 행정각부의 장이기도 하고 그래요. 국무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국무회의 안에 들어가면 그게 이제 89조에 있는데 88조에 국무회의에 들어가면은 국무위원들은 다 동등한 자격이에요. 의장, 부의장, 국무회의 다 동등한 자격이고 파티션도 없습니다. 내가 국토교통부 장관이더라도 보건에 대해서도 얘기할 수 있고 그래요. 근데 이제 회의 끝나고 나오면 행정각부의 장, 국토교통부 장관으로서 대통령, 국무총리의 명을 따라야 되는 상명하복 관계고 국무회의 들어가면은 대등하게 얘기할 수 있는 마치 그 내부적으로 대통령의 어떤 무소불위의 권한을 좀 견제하는 짧지만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게 국무회의고 국무회의 참석할 때는 국무위원의 자격으로 나와서는 행정각부의 장으로서 업무를 수행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759쪽에 가서 보면 제5장에서 법원이 있죠. 법원. 제5장 법원. 그런데 이 법원은 순수하게 법을 가지고서 사안의 시비를 가려야 돼요. 옳고 그르고. 그러니까 이제 갑에게 권리가 있느냐 없느냐 이 집에 대해서 그럼 민사법원의 민사소송. 그 다음에 법원에 가서 재판하는 절차를 소송이라 그래요. 민사소송. 그 다음에 이제 이런 행정처분이 적법인가요, 위법인가요 하고 가는 것은 행정법원의 행정소송. 그 다음에 이 친구가 지금 유죄인가요, 무죄인가요 해서 검사가 문제 삼아서 다투는 법원은 형사법원의 형사소송 그래요.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소송이 세 가지가 있는데 법에 따라서 판사는 판단 선언하고 그게 이제 사람인 이상 실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중급 그 고등법원, 대법원 이렇게 해놨습니다.
근데 사람이 이제 다치면 병원 간다 그랬잖아요. 병원에 가면 동네 병원, 거기서도 치료가 미진하면 중급병원, 그 다음에 대학병원 이러듯이 1심, 2심, 3심에서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런데 법원의 판사는 법에 따라서 시비를 가리는 거기 때문에 세모가 없어요. 원칙적으로. 유죄면 유죄고 무죄면 무죄지, 유죄인 듯도 하면서 무죄인 듯도 이게 없습니다. 그죠? 네 거 같기도 하고 얘 거 같기도 하니까 뭐 그냥 네 말도 옳고 내 말도 옳고 이거는 안 돼, 판사가. 그래서 법에 따라서 딱 가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판결입니다. 근데 이제 그 법에 따라서 가려야 되는데 어떤 정치적인 성격, 법에서는 그래야만 하는 영역이 있거든요. 사람을 죽여서는 안 되고 돈을 빌리면 갚아야 되고, 이게 당위규범이라고 그래요. 당위규범. 마땅히 그렇게 행위해야 할 규범. 돈을 빌렸으면 갚고, 죄를 지었으면 사람을 죽여서는 안 되고, 뭐 이런 것들인데, 이게 이제 경우에 따라서 실체적인 것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국민의 여론이 그렇지가 않아서 청와대 입김이 그랬을 때 이걸 규범적인 시각보다는 어떤 현실적인 파워, 사실상의 힘,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법에서는 많이 배척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정치라 그래요. 그것은 정치는 곧 힘이고, 그 힘의 원천은 여론으로서 작용할 수도 있고 청와대 입김이 될 수도 있고 그래요. 근데 사법부 판사가 청와대나 국민의 여론의 눈치를 보고 재판해야 되겠어요? 오롯이 법에 따라서 가려야 되겠어요? 법에 따라서 가려야지. 그게 법률을 가지고 판단 선언하는 사법부의 역할인데, 이 헌법이라고 하는 것은 마땅히 그래야 되는 건데도 불구하고 마땅치 않은 내용들이 국민 전체가 찬성하면 민주적 정당성이라는 개념으로 여기 들어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헌법은 다른 일반적인 순수하게 당위규범이 아니라 지금 현재 존재하는 국민적 합의가 그대로 반영되다 보니까 마땅치 않은 내용들이 들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존재규범이라고 그래요. 존재규범. 자인. 그러니까 졸렌이냐 자인이냐 이제 독일어로. 그래서 이제 당위규범이 원래 법의 역할이고, 자인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규범인데, 이 존재하고 있는 영역이 헌법에 반영될 수가 있어요. 국민적 합의 내지는 컨센서스라고 보통 부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헌법은 규범적인 성격 외에도 정치적인 성격이 있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헌법을 기준으로 해서 판단을 선언을 하게 되면, 법률을 가지고 판단 선언하면은 당위규범적인 시각만 가능한데, 헌법을 가지고 판단 선언하다 보면 이 헌법 자체가 정치적인 성격이 많이 가미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 헌법을 가지고 판단 선언하는 사람들은 국민의 여론과 청와대 눈치를 보게 돼요. 특히 국민의 여론, 국민적 합의, 국민적 컨센서스.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게 되느냐, 헌법을 가지고 재판하면 당연히 그 재판의 성격이 정치성과 사실성을 띠게 돼요. 자, 여기 이제 고민입니다. 그냥 그렇게 해. 그래도 사법부가 뭐 어차피 법에 대한 전문가니까 니들 그 정도는 이제 판단할 수 있잖아,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어떤 나라의 연역 내에서는 사법부를 너는 오롯이 법에 따라서만 판단 선언해. 자꾸 헌법 가지고 재판하다 보면 너가 나도 모르게 자꾸 정치적인 성향을 띠게 되고, 사법부가 정치의 신여 내지는 정치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너는 오롯이 법을 가지고서만 재판하고, 정치적인 헌법을 가지고 정치적인 성향과 규범적인 성향이 같이 있는 헌법을 가지고 재판하는 것은 차라리 너네는 이 백로로만 남고 까마귀는 요리 빼서 우리가 여기서 할게. 그래서 만들어 놓은 게 헌법재판소예요. 그 6장에 보면은 제 111조 동그라미 1번 1항으로 돼 있겠죠. 그래서 헌법재판소가 관장하는 사항이 국회가 만든 법률을 헌법에 위반됐다는 여지로 위헌 여부를 판단 선언해서 국회에서 만들어 놓은 법률을 그냥 숨통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간통죄 위헌 판결 뭐 이런 거, 혼인 빙자 간음죄 위헌 판결 뭐 이렇게 해서 날려버립니다. 민주적 정당이 센 국회의원들이 만든 다수결의 정치적 논리로 만든 그 법률을 규범적인 시각에서 마땅치 않다고 죽여버리는 거예요. 국민 전체가 다수결로 해서 뽑아놓은 대통령을
대통령으로서의 어떤 신뢰에 어긋나는 짓을 했다고 해서 대통령이 임기도 끝나기 전에 배지를 떼버리는 거예요. 이게 탄핵 심판이에요. 그래서 탄핵 심판할 때는 헌법재판관들이 국민의 여론 동향을 감안을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탄핵을 관철시키려는 사람들은 그 땡추위에 촛불 켜고 그 냉골 가득한 그 시위 현장에서 국민의 여론으로 압박을 해서 탄핵을 이끌어내잖아요. 또 이걸 저지하려는 세력들은, 또 제지하려는 분들은 뭐 태극기 부대라고 해서 또 그 추위에 또 맞불 작전을 놓고 그러는 거예요. 정치하고 지금 법하고는 여러분들이 지금 들어서는 몰라요. 근데 헌법 반 정도 가면 그것이었던 것을 이렇게 쉽게 이해하게 되니까 지금 우리가 앞부분이 총각 부분이라고 그랬죠. 이 부분에 대해서 괜히 지금 고민을 하고 내가 지금 이 법과 정치를 구별을 해야 내가 다음 페이지가 이해가 될 텐데 이런 강박관념 가지실 필요가 전혀 없어요. 하다 보면은 그냥 자연히 이거였던 것을 하고 느낌으로 알게 됩니다. 자, 그럼 1호, 2호, 3호, 4호 이래요. 1점, 2점, 3점, 4점 이거를. 그럼 이제 정당의 해산 심판, 국가기관끼리 다툼에 관한 권한쟁의 심판, 그 다음에 헌법 소원은 여러분들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뭐 소원 수리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국민이 기본권이 침해당했을 때, 그 권리 중에 기본권이 침해당했을 때 헌법에 따라서 좀 구제해 주세요 하고 가는 게 헌법재판소의 헌법 소원입니다. 그래서 이때도 다 헌법 가지고 판단 선언하죠. 법률의 위헌 여부 헌법 가지고 판단 선언하고. 그런데 헌법 자체가 이게 정치적인 성격이 있어요. 한 가지만 멘트 드리면, 만약에 헌법이 만들어진 게 국민투표로 결정이 되잖아요. 직접민주제로. 그럼 만약에 여러분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독일 헌법으로 가서 보면 그게 히틀러를 찬양하는 헌법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1차 세계대전에서 패망하고 온 열강이 독일을 그냥 짝짝 찢어서 모든 나라의 뭐 산업, 도로, 영토, 광구 다 뺏어가는 상태에서 그냥 오롯이 혈혈단신으로 열강에게 배째이씨 맞짱도 하는 히틀러를 찬양하는 그런 국민적인 막 열광과 같은 그 지배, 히틀러, 파시즘, 그죠? 그 나치즘이지, 나치즘, 파시즘 이탈리아 그 무솔리니까 나치즘의 내용이 헌법에 반영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된다니까. 헌법에 국민의 어떤 전체적인 콘센서스로. 그러면 그 헌법은 우당 지금적인 규범적인 시각에서 보면 이거는 엉터리잖아 이렇게 될 수가 있지만 담겨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법률은 그게 안 돼. 법률은 돈을 쓰면 갚아야지, 사람 죽이면 안 돼, 이런 내용들로 순수하게 우리가 인간으로서 질서 유지를 위해서 지켜야 될 규범, 당위 규범이 들어가 있는데 반해서 당위, 당위 규범. 무기는 존재 규범이에요. 존재 규범. 있는 그대로가 들어가 버릴 수가 있어. 독일어로 졸렌이라고 그러고 여기는 자인그래요. 헌법에는 이와 같은 존재적인 성격이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여기 당위 규범, 여기 이제 법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여기는 이제 뭐다? 규범적인 성격이죠. 옳고 그르고. 두 가지. 여기는 주로 세모예요. 파워, 힘, 사실, 정치. 정치가 다른 말로 뭐예요? 타협이에요. 법은 여기 법규범이라고 하는 것은 법의 목적은 정의라 그래요. 저스티스. 법의 목적은 정의입니다. 불의와 타협이 될까요, 안 될까요? 없어요, 이런 거. 있을 수가 없어. 그 자체가 모순이에요. 여기는 여기가 타협이네. 타협. 여기가 헌법이에요. 헌법. 자, 여러분 이런 선거 한번 생각을 해봐요. 내가 어디 제3세계의 아주 부패한 나라의 대통령으로 선출이 됐습니다. 정말 그때 대통령에 대해서 가서 보니까 정재계가 다 썩었어요. 마피아가 다 장악을 하고 있어. 근데 이제 국민들이 유일한 희망으로 나를 뽑아준 거죠. 내가 지금 여기서 재계, 정치계, 얘네들 청소 클린하게 나갔다가 나는 바로 이제 뭐 내도막 나가지고서 뭐 한강변에 떠오르게 생겼다.
법적인 시각에서는 걔네들하고 손잡는 거 안 돼요. 법적인 시각에서는 안 됩니다. 법의 목적이 정의인데 어떻게 부정부패 세력과 손을 잡습니까? 근데 여기서는 가능해요. 정치적인 성격에서. 지금 내가 힘이 너무 약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중에 걔네 불의의 세력과 손을 잡고 하면서 걔네들을 타협에 의해서 개과천선해서 내 편으로 동화시키든지 아니면 내가 그 시간을 벌면서 걔네들하고 타협을 하면서 내 세력을 서서히 키워나가는 거죠. 그래서 적당한 때가 되면 걔네들을 숙청을 하든지. 여러분 국사 같은 데 보면은 그런 루틴이 나오잖아요. 정치든 이런 거. 그럼 우리 헌법재판소는 국민의 여론 통향, 국민의 컨센서스, 국민적 합의 감안한다 안 한다? 감안해요.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에서 재판할 때는 막 으쌰으쌰 하는 거예요. 국민들이 더 막 세력화시를 하고. 근데 그 속에서 이제 규범적인 시각과 사실적인 시각에서 균형을 잡으면서 판단선에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이 헌법재판소가 넓은 의미에서는 사법부에는 대법원을 정점으로 하는 순수사법부와 순수사법부란 말은 이제 잘 안 쓰는데 사법부와 이런 성격만 있는. 그 다음에 헌법을 가지고 재판하는 재판소를 우리는 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5가지는 이쪽으로 배정이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선거관리. 우리 아까 그 머슴들 뽑을 때 선거를 뽑는다 그랬잖아요.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그거 관리하는 거. 선거 관리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각급선거관리위원회 그래서 이제 여기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8장에 보면은 처음에 입법, 행정, 사법 했을 때 행정이 아주 작은 행정부였습니다. 그래서 왜 작은 행정부냐? 그 바로 직전에 군주로부터 아주 탈탈 털렸거든요. 그래서 이제 군주를 제거하고 우리가 주인이 돼서 머슴을 통해서 이제 나라를 외침으로부터 방어하기 위해서 너는 이 정도는 행사해라라고 하면서도 우리 일은 우리가 알아서 할 거니까 너는 밤에 도둑이나 잡어. 그게 야경국가예요. 그러니까 작은 행정부입니다. 우리 일은 우리가 알아서 한다는 게 사적인 영역은 우리가 스스로 한다는 얘기예요. 그게 여러분 뭐예요? 그 공적인 영역은 법의 지배를 이루는 법치고 요 밑에 사적인 영역은 뭐 갑을 병 이렇게 서로 간에 이제 뭐 이런 관계 이루는 거 민법, 상법, 민법 이런 걸 우리가 사법이라 그래요. 그다음에 행정부가 어떤 지켜야 될 법을 공법이라 그러고 공법에서는 법치주의가 작동하는데 사적인 영역에서는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사적인 영역은 법치가 아니라 자치의 원칙이라 그래요. 법치하고 자치는 다르죠. 그러면 아니 법치하고 자치를 했는데 또 여기는 민법 같은 게 있네요, 선생님. 민법이나 상법은 사법이라는 형태로 여기도 법이 있고 여기도 공법이라는 게 뭐 존재를 하는데 뭐 이제 뭐만 가지 행정법이란 이런 말에 무슨 뭐 공직선거법 이런 것들이 다 여기 공법으로 존재하는데 왜 여기는 여기 법은 법치라 그러고 여기는 자치라 그래요. 여기도 법이 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람이 행위를 하면 효과로서 권리 의무가 생겨요. 독일 애들은 이렇게 분석하기 좋아하죠. 독일 애들은 혼자 있으면 철학하고 둘이 모이면은 조직하고 셋이 모이면 전쟁이 이렇게 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걔네들이 이렇게 분석을 해보니까 행위를 하면 효과가 법률에서 정한 효과가 생긴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법률 효과가 그래요. 그다음에 여기서 법률에서 정해진 행위를 하면 법률 효과가 생긴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제가 하품하는 거 이거는 법적으로 행위가 아니고 계약서에 사인했다. 내가 계약서에 사인했다. 그 고용계약서에. 그러면 이제 나는 일해야 될 의무가 생기고 상대방은 난 일을 제공받을 권리가 생기고 대신에 나는 이제 일한 대신에 뭐 봉급을 받을 권리가 생기고 저쪽은 봉급을 지급할 의무가 생기고 이런 것들이에요. 근데 이제 요 행위를 하면 이런 권리 의무가 생기는데 요거를 정해놓은 게 민법이고 상법이다 이거지. 법률에서 이렇게 이런 행위하면은 권리 의무 있어. 그럼 이제 행정법은 공법은 당연히 국가가 야 너 세금 내 그러면 효과 생기지. 납세 의무가 생기겠죠. 너 군대 가 그러면은 국방 의무가 생기겠죠. 그런데 여기는 이렇게 일방적으로 주로 하는 게 많고 여기는 주로 이렇게 만나서 계약으로 체결하는 게 많아요. 여기가 사인하고 안 하고가 자치라는 거야. 그러니까 행위를 하는 과정이 얘는 자치예요. 그러니까 내가 사인을 하고 안 하고는 내 마음이야. 근데 사인을 하면 이제 민법에서 말한 권리 의무가 생기는 거예요.
상법에서 말한 즉 사법이라고 하는 사적인 영역을 규율하는 법상의 권리의무가 생기는 거고, 공법은 아까 얘기했던 법치라고 하는 공법은 조세 부과를 하면은 납세 의무 생기는 거 당근이고, 대신에 그 행위 자체도 자유롭지가 않아요. 법에서 아까 국회에서 세금 반드시 요 기준대로 걷어 그러면 그 기준대로 해야만 하는 거야. 행정부 공무원으로 여러분들이 출근을 했어요. 국세청에. 근데 세금 부과라고 하는 그 화살표를 행사하려고 봐도 우리 집이야. 엄마 오늘 되게 힘들어 하던데, 엄마 아빠 세금 납세 조세부가 처분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조세부가 처분이라는 행위 해야 돼, 안 해야 돼? 공무원 입장에서 하기 싫어도 해야 되지. 아니 좀 보조금 지급 결정 같은 거 우리 집 더 많이 해주고 싶은데 안 돼요. 법에 따라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영역에서 살다가, 그죠? 자치 영역에서 홈쇼핑 보다가 좀 마음에 들면은 녹색 버튼 누르면은 누르고 안 누르고는 자기 마음인데 누른 이상은 이제 책임을 져야 되는 이 자치 영역에서 살다가 여러분들이 이제 공무원이 되면 아 이것도 내 마음대로, 이런 재앙이 있다라는 거예요. 재앙이. 국민도 다치고 국민이 다친 만큼 여러분도 다쳐요. 지금 그 공사 구별 못하는 역대 대통령 두 분이 지금 옥고를 치르고 계시잖아요. 그분들 알고 보면은 자기는 전혀 손을 안 댔다고 하는데 법에 다 위반되고 국민 실망시키는. 그러니까 이 공과 사를 구별 못하면 여러분들이 재앙이 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공무원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은 뭐 행정법이 됐건 헌법이 됐건 공법을 배우면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 공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 되는 거거든. 근데 공무원은 필연적으로 법의 지배를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제 행정부가 처음에는 작은 행정부였다가, 왜? 우리 일은 우리가 알아서 하니까 너는 밥에 도둑이나 잡아. 그런데 이게 자기 마음대로 하던 이 자치 영역에서 오히려 부자, 빈익빈, 부익부, 그 다음에 이제 대기업과 소상공인, 사용자와 근로자다 보니까 그 전에 군주 때 침해당하는 거는 국가로부터 내가 이제 그 인권이 유린당했었는데, 오늘날에는 국가가 아니라 누구예요? 부자로부터, 대기업으로부터. 그러다 보니까 국가야 나 좀 도와줘. 이게 이제 국가가 이제 복지에 신경을 쓰는 거예요. 침해 주체로서 제어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부자, 대기업 혹은 사용자에 의해서 인권을 유린받고 받는 그 기본권이 침해당하는 국민들을 위해서 국가가 후견인적 역할로서 복지라는 개념이 나오게 되고, 2차 세계대전 이후부터 행정부가 비대해지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입법부와 사법부라고 하는 국회나 법원에서 견제가 불가능할 지경에 이르르니까, 야 이렇게 수평적으로 세 개로 분립해 놓고 조직적으로 분립해 놓는 이런 게 아니라 기능적으로 이 행정부를 위아래로 지금 나눠버리자. 그게 이제 지방자치제도예요. 그래서 이거를 행정부가 위아래로 나눠지죠. 그러니까 중앙정부하고 지방정부하고 나눠졌으면, 예를 들어서 뭐 구인날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서울시장한테 명령하고 이거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는데 지금은 어때요? 민선시장이 장관이 명령을 해도 행 이래버리죠. 그러니까 이게 견제가 또 위아래로 또 되는 거죠. 이게 권력은 나누면 나눌수록 약해지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것을 수직적 권력 분리, 비능적 권력 분리하는 그 근거로서 지방자치제도가 도입이 되어 있고요. 9장에 우리는 자유민주주의를 원칙으로 하되 일정한 규제, 조정 가능하도록 119조에 나와 있습니다. 119조 1항에 보면 뭐예요? 대한민국의 경제 질서는 개인과 기업, 소비주체, 생산주체가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 이거는 자유주의가 원칙이고, 그 다음에 2항에 보니까 국가가 균형 있는 국민 경제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 지배와 경제력 남용을 방지하며, 아까 부자들이라든가 대기업이라든가 얘네들의 남용을 방지하고 경제 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소비 주체, 생산 주체 그 사이에 정부가 껴서 경제 민주화를 위해서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하죠. 그러니까 원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하면 열심히 일하는 애 걔는 뭐 해야 돼요? 부자여야 되고, 팡팡지게 노는 개거지로 살아야 되는데 개거지도 적정한 소득 분배, 그 다음에 균형 있는 이런 거를 위해서 국가가 나서서 이렇게 도와줄 수 있다는 얘기죠. 힘센 애는 조금 규제하고.
자, 그다음에 이제 제10장에 가서 보면 헌법 개정 이렇게 해라 그러고요. 부칙이라고 하는 게 나오면은 부칙은 이제 헌법 전문이 다 끝난 다음에 이 법은 언제부터 시작되고 이 법에 있어서의 헌법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종전에 있었던 법률이 어떤 식으로 효력을 유지하고 이끌어가는지 이제 부연 설명이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전문, 헌법 전문원 전체 문장은 전문과 앞에 있는 프로필과 130개 조문의 본문과 부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부칙 6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헌법 성문헌법 하에서 전체적인 성문헌법의 내용을 겉핥기식으로 쓱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국가기관 중에서 국회, 행정부, 사법부, 그 다음에 행정부 권역에 독특한 기관 두 개가 있는데 선거관리위원회, 그 다음에 지금 아까 그냥 빼먹었습니다만은 감사원이 있어요. 행정부의 주된 내용에 행정부 공무원들이 그 암행어사예요. 암행어사. 일을 제대로 하나, 직무감찰, 예산을 허투루 쓰지 않나, 회계검사. 이걸 해서 대통령한테 꼰지르고 국회 꼰지르는 기관이 감사원이라고 있고요. 그 감사원이 그 97조부터 100조까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법원에는 헌법재판소가 있고, 그 다음에 지방자치제도가 행정부가 이렇게 수직 권력 분립으로 나눠져 있고, 그죠? 그 다음에 경제에 관한 조항과 헌법 개정에 관한 조항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헌법 전체적인 130개 조문의 큰 굵직굵직하게 서울시 전도로 보면 이쪽은 북쪽, 이쪽은 뭐 서쪽, 뭐 동쪽, 남쪽 이렇게 우리가 이제 윤곽을 잡아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윤곽을 잡고 이제 실질적으로 다음 시간부터는 헌법의 내용 들어가고 주로 이제 그 조문 순서대로 우리가 이제 보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묶음 단위로 어떤 그 조문들 간의 공통점을 가지고서 이제 목차가 부여가 돼 있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 헌법 해석에 관한 논의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첫 시간에는 이제 헌법이 태어나게 된 전체적인 배경에 있어서의 이론적인 역사적인 흐름, 두 번째 시간에는 우리 성문헌법이 주로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전체적인 계략에 대해서 이것도 사실 헌법 이례독이에요, 여러분. 다 봤잖아요. 1조부터 139조 조문까지. 물론 빼먹은 게 많지만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전체적으로 우리가 사람을 처음 만났을 때 전체적인 실루엣 딱 보고서 아, 저 사람은 좀 날카롭고 좀 빼빼 마르고 조금 첫인상이 좀 날카로워 보인다, 샤프해 보인다, 뭐 시크해 보인다, 뭐 이런 것들은 그런 인상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제 그걸 먼저 본 거예요. 이제 계속 스캔을 뜨다 보면은 처음부터 이렇게 이제 자세하게 MRI 뜨듯이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겠죠. 자, 시간 됐으니까 또 쉬었다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